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남자, 한 남자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생각하는 인문학이라는 책인데요.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책을 읽기 전에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 책을 한 권을 읽는 게 목적인데 목소리를 내어서 한 권을 다 읽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책을 낭독하냐면 책을 다 읽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흥미롭게 여겨지는 부분들 위주로 책을 읽어드려요. 그런데 이번에 읽어드릴 생각하는 인문학이라는 책은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다 너무 흥미롭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거를 좀 많이 걸러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18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현실은 바꾸라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다. 아니,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는 인문학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조국의 교육에 그런 사악한 짓을 한 거지? 그리고 왜 그토록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삶을 산 거지? 만약 당신의 머릿속에도 동일한 의문이 떠올랐다면 조선시대 타락한 양반들을 생각해보라. 입만 열면 인문학을 외쳤던, 인문학이 직업 자체이다시피 했던 그들 말이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경제학자들과 금융공학자들을 생각해보라. 전 세계 서민들의 재산을 파산 상태로 몰아넣은 대가로 우리가 평생 벌까 말까 할 정도의 돈을 연봉 또는 월급으로 받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문학 교육을 받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문학적 지식을 갖춘 그들 말이다. 그러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쯤 되면 꼭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인문학은 답이 아니란 말인가? 인문학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네, 이렇게 설명하고 싶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 지배계층이 존재한다. 지배계층은 보통 두 부류로 나뉜다. 깨어있는 지배계층과 타락한 지배계층. 깨어있는 지배계층이 실권을 쥐고 있는 나라의 미래는 밝다. 그들의 기본 정신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이기 때문이다. 하나, 타락한 지배계층이 실권을 쥐고 있는 나라의 미래는 암울하다. 그들의 기본 정신은 탐관오리의 그것이기 때문이다. 깨어있는 지배계층은 깨어있는 국민에게서 나오고 타락한 지배계층은 잠들어있는 국민에게서 나온다. 깨어있는 국민은 깨어있는 인문학을 만들고 잠들어있는 국민은 타락한 인문학이 만든다. 깨어있는 인문학은 사랑을 목적으로 하고 타락한 인문학은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당신의 인문학을 돌아보라. 나눔과 사랑을 논하고 실천하는 인문학인가? 아니면 오직 지식과 학문뿐인 인문학인가? 만일 후자라면 기억하라. 지식과 학문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세상은 오직 사랑으로만 바꿀 수 있음을. 이렇게 들어가며 글을 마치고 제1장 자각. 당신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당하고 있다. 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문단부터 읽어드릴게요. 부미나 교육은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서 저급한 노동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대표적 임시교육, 취업교육의 이념 속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그 이념은 이렇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인문학 따위를 할 시간에 영어 하나를 더 외우고 스펙 하나라도 더 쌓아라. 그런 사람만이 살아남고 마침내 승자가 된다. 학교에 친구는 없다. 경쟁자만 있을 뿐이다. 더 지독한 공부기계, 스펙 기계가 되어라. 경쟁자들을 짓밟고 올라가라. 그렇게 승자가 되어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가라. 지도층의 교육이념 공작은 오래지 않아 전 국민의 사고방식으로 자리 잡는다. 이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증명된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놈의 독서요? 인문학이냐? 그런 거 할 시간에 돈이나 벌어라. 27페이지입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가? 그런데 과연 현실은 어떤가? 많은 사람이 인문학적 성찰 따위는 내팽개친 채 돈벌이에 열중하고 있지만 도리어 나날이 가난해지고 있다. 참 이상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리딩으로 리드하라에서도 밝혔지만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은 최강의 인문고전 소설로 독서로 두뇌를 단련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물론 그들의 인문학은 이익에 기반한 검은 인문학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경제학자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 우리가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집 주인이나 푸주카 주인의 이기심, 즉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 욕망 때문이라 했다고 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유방임주의, 즉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와 국가를 반영시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으니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를 받들어야 한다고, 그래야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검은 인문학의 시도들이 만들어낸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하나같이 보이지 않게 망해가고 있다. 그 나라의 국민은 나날이 빈곤해지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세계 경제를 수탈하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황금의 영혼을 판 경제학자들을 사주해서 만든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이기 때문이다. 쭉 넘어갈게요.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두 번째 문단부터 읽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철학을 금지했다. 생각하는 국민은 총칼을 든 국민보다 더 무섭기 때문이다. 국민이 눈을 뜨면 식민 통치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권력을 거머쥔 친일파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교육 현장에서 철학을 교묘하게 없애버렸다. 군사독재 정부는 아예 철학을 말살하다시피 했다. 철학하는 국민은 힘으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일제도 군부독재도 사라졌는데 교육만은 그대로다. 물론 겉모습은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본질은 일제강점기 때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래서 국제수학, 과학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세계 최고의 성적을 올리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필즈상 수상자도 노벨상 수상자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철학을 하는 프랑스 아이들은 국제수학, 과학 올림피아드 대회에서는 세계 30위권 수준의 성적밖에 못 올리지만 후일 천재 수학자와 천재 과학자로 성장해 필즈상과 노벨상을 수상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수학, 과학 교육도 프랑스처럼 바뀌어야 한다.
필즈상과 과학 부분 노벨상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만든 참고서와 문제집에 아이들의 두뇌를 생매장하다시피 하는 일은 멈춰야 한다. 대신 필즈상과 과학 부분 노벨상 수상자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흠모하고 연구하던 그 천재성의 1만 분의 1이라도 닮고 싶어하던 아르키메데스, 데카르트, 파스칼, 페르마, 뉴턴, 맥스웰, 아인슈타인, 괴델, 하이젠베르크 같은 수학, 과학 교과서의 진정한 저자들이 평생 뜨겁게 몰두한 철학을 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다산 정약용이 말한 문심 해두가 열리고 아이의 두뇌가 혁명적으로 바뀐다. 수학, 과학은 물론이고 모든 학문의 주인이 된다. 정리를 하자. 철학 없이 수학, 과학만 공부한다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포탄과 총탄이 난무하는 전쟁터에 나무로 만든 칼을 들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 철학의 기초 위에서 수학, 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스텔스기나 항공모함을 몰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당신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철학 없는 수학, 과학인가? 철학 있는 수학, 과학인가? 당신의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리고 우리 교육과 미래 또한 좌우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제1장 자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2장 습득. 새로운 생각엔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 읽어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당신 안에 가장 강력한 교육 시스템. 다시 교육 이야기로 돌아가자. 많은 사람이 교육은 학부모와 교사에게나 해당하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하나 그렇지 않다. 교육은 전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주제다. 교육은 우리의 현재를 만든 뿌리이자 미래를 결정지을 자양분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북한 사람들이 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를 신처럼 모시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창의적이지 못한가? 역시 이유는 간단하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왜 불안하고 답답하고 공허하고 힘든 걸까?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말이다. 이 또한 이유는 간단하다. 당신이 받은 교육 때문이다. 인간은 생각하고 대화해야 행복한 존재다. 그리고 생각과 대화를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다. 하나, 당신은 생각할 줄도 대화할 줄도 모른다.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당신은 생각과 대화로 풀어야 할 삶의 문제를 TV, 게임, 술, 공허한 수다 등으로 푼다. 왜 그럴까? 당신도 모르게 사회에서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우리나라와 당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보다 나을까? 아마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나쁠 것이다. 새로운 교육을 통해 생각과 행동을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말이다. 당신의 두뇌는 당신이 받은 교육대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말했다시피 당신이 받은 교육은 세계 최악의 교육이다. 하여 지금 당신의 삶은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도리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라는 근거 없는 자기 최면에 빠져 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게 당신이 받은 교육의 결과다. 넘어가서 79페이지.
이제 당신은 이 바보 열차에서 뛰어내려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열차로 갈아타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당신의 두뇌를 새롭게 프로그래밍 해줄 교육 시스템이 없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육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교육 시스템이 이미 당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독서와 사색을 통해 스스로 깨우치는 자기교육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교육을 해야 할까?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하고 싶다. 여기서 이제 방법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주요 내용만 읽어드릴게요. 첫째, 당신의 두뇌로 하여금 이제껏 받은 교육이 세계 최악의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라. 둘째, 당신의 두뇌 안에 새로운 생각 시스템이 자리 잡게 해야 한다. 셋째, 생각 회로들이 천재들의 생각 시스템에 접속해야 한다. 넷째, 진정한 의미의 자기 교육을 시작하라. 이제 넘어갈게요. 88페이지. 특별해지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특별해질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제 자기 교육의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아니,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자기 교육의 기초이자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것은 위대함과의 만남이다. 인간의 교육은 보통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위대함의 결여와 수능의 주입이다. 가정에서 부모는 아이에게 끝없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라고 한다.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에게 끝없이 선생님 말을 잘 들으라고 한다. 사회에서 기득권층은 비기득권층에게 끝없이 자신들이 만든 질서에 순응하라고 한다. 물론 이 세 가지는 한 사람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교육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의 평범한 생각을 뛰어넘을 권리가 있고, 학생에게는 교사의 평범한 지식을 뛰어넘을 권리가 있으며, 비기득권층에게는 기득권층이 만든 불공정한 질서를 뛰어넘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생각과 교사의 지식과 기득권층의 한계에 갇혀있는 사람은 영원히 일개미로 살아가기 십상이다. 물론 일개미에게는 일개미만의 행복하고 충만한 삶이 있다. 하나,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평생 일개미처럼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 넘어가서 91페이지입니다. 자연과 자주 만나라. 위대한 작가들과 위대한 사상가들과 위대한 예술가들과 위대한 건축가들의 공통점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수시로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당신의 내면과 만나라. 물론 처음에는 내면이 잘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 자연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내면의 하늘과 대지, 산과 숲, 바다와 강을 담을 수 있다. 위대함의 시작, 당신이 위대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위대함은 자신의 내면을 충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목소리가 아닌 자기 영혼의 목소리를 따르는 삶, 돈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삶을 말한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당신도 언젠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당신의 온 존재로 가장 위대한 인문학, 자연을 만나라. 그리고 새롭게 변화하라. 좀 넘어갈게요.
100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이상적인 인간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었다.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교육을 파이데이아라고 칭했다. 고대 그리스의 교육은 성공적이었다. 고대 그리스 문명, 즉 헬레니즘은 헤브라이즘과 더불어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되었다. 파이데이아는 고대 로마로 넘어가서 후마니타스가 되었다. 후마니타스는 찬란한 로마 문명을 꽃피웠다. 파이데이를 우리말로 바꾸면 교육이고, 후마니타스를 우리말로 바꾸면 인문학이다. 즉, 인문학은 교육이다. 이토록 많은 페이지에 걸쳐서 교육을 이야기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만일 우리나라가 앞으로 문명의 미래가 되고자 한다면 그런 미래를 만들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교육은 인문학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제 2장 습득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3장 입지 강력한 이유는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 170페이지입니다. 3장 입지 강력한 이유는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 170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공부하는 인문학이 아닌 생각하는 인문학에서 나온다.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대화는 직선처럼 딱딱하게 진행되다가 곡선처럼 부드러운 분위기로 끝났다. 그를 보내고 숲을 산책하면서 깊은 사색에 잠겼다. 우리나라는 인류 최초로 화폐를 만든 중국과 경제의 동물이라 불리는 일본 사이에 있다. 이 두 나라의 국가 종교는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의 경제적 영향권 아래 있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때 일제 경제 식민지가 되었다. 해방 이후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이는 반쪽짜리 경제 기적이었다. 하드웨어만 한국 것이었지 소프트웨어는 미국, 일본 것이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는 인문학에서 나온다.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을 공부하는 인문학이 아니라 철학자들처럼 생각하는 인문학에서 나온다. 스스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사회 탓만 하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시시한 인문학이 아니라 문명과 사회의 장벽 앞에서 고개 떨군 사람들을 전사로 거듭나게 하는 강한 인문학에서 나온다. 돈에 무관심하고 경제를 모르는 비현실적이고 무익한 인문학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꿰뚫고 경제를 살리는 현실적이고 유익한 인문학에서 나온다. 넘어가겠습니다. 172페이지 두 번째 문단부터 읽어드릴게요. 앞에서 인문학과 일의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유대인은 인문학과 일의 결합을 통해 최고의 경지에 오른 민족이다. 유대인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문학을 수학, 과학, 의학, 공학, 경제, 경영, 교육, 심리, 음악, 미술, 언론, 영화 등에 결합시켜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 방법을 터득했고 이는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배출하는 기적으로 이어졌다. 유대인은 이제 인문학을 컴퓨터에 결합해 다가올 미래를 창조하고 있다. 구글, 델, 인텔,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기업들의 공통점은
창업자나 CEO가 유대인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유대인보다 지능이 더 높다는 우리는 어떤가? 이제 우리나라 인문학은 바뀌어야 한다. 정치 색에 물든 인문학, 인문학자만을 위한 인문학에서 벗어나서 나라를 위하는 인문학, 시민을 위하는 인문학으로 변화해야 한다. 한편으로 인간답게 살자는 명분을 내놓고는 내걸고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켜서 바보로 만드는 잘못된 인문학도 사라져야 한다. 인간답게 사는 법은 유치원이 가장 잘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만 살아도 세상은 천국이 될 것이다. 제 아무리 도덕군자라도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우리가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그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막막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나, 경험자라면 누구나 잘 알겠지만 돈 문제는 오직 돈만이 해결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인문학이 자본주의에 짓눌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인문학이 담당해야 할 본연의 역할 중 하나다. 다만 나는 공자가 논어에서 설파한 먼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준 다음에 인문학을 가르쳐라 라는 선부후교와 연암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만들어 준 뒤에 인문학을 하게 하라는 이용후생정덕을 말하고 있다. 유대인은 공자의 선부후교와 연암의 이용후생정덕을 가장 잘 실천해온 민족이다. 유대인의 인문학 탈무드는 무엇보다 먼저 상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방법을 깨우쳐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와 국가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한다. 유대인은 노벨상 수상 비중도 경제학, 의학, 물리학, 화학, 문학 순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42%, 노벨 의학상 수상자의 28%,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의 26%, 노벨 화학상 수상자의 20%,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12%가 유대인이다. 물론 그렇다고 유대인의 인문학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 모든 유대인이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은 교훈을 삼자는 의미로 하는 말이다. 정리를 하자. 경제는 경세지민의 준말이다. 이는 세상을 잘 다스려서 생활이 곤궁한 백성을 구한다는 것이다. 지금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 인문학을 활용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라. 지금 경제적으로 자립한 자,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라는 데 재물을 써라. 경제는 인문학이다. 네, 여기까지 3장 입지에 대해서 내용을 마쳤고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1편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2편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